어제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추려졌습니다. 모두 4명인데요. 근데 이 4명의 명단에 최고의 관심 인물이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없었습니다. 그 배경을 두고 참 이런저런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봐야 될지 이걸 좀 중심으로 해서 여러 이야기 나누려고 오늘 이분을 좀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보궐선거 과정에서 집 문제가 좀 불거졌으나 되게 다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겁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좀 많이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고요. 예. 돈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둔감하게 무관심하게 살아왔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좀 제대로 못 살폈던 것 같습니다. 도덕성이라는 게 좀 민감한 것을 수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절감하게 됐고요. 앞으로는 좀 더 민감하고 꼼꼼하게 챙겨서 네. 좀 심려 끼쳐드릴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그 문제 그 불거지고 난 바로 직후에 다시 임대차 계약 다시 새로 맺었다면서요. 네.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된 거고.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우리 그 촌철님들이 이제 알아서 평가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제 그 본론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4명이 추천이 됐는데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이성윤 지검장이 빠졌습니다. 혹시 예상하셨습니까, 의원님은? 사실 이제 이성윤 지검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좋은 평가도 많았지만 최근에 좀 정치적으로 논란이 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권 말기의 총장으로서 과연 적합한 것인가에 대한 또 우려도 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정권 말기를 강조하시는 이유는? 그러니까 마지막 검찰총장은 좀 안정감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주 판단 기준이 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정치적으로 좀 논란이 될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빠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좀 예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논란의 그 불을 지펴버린 게 김학의 이른바 불법 출금 사건. 네. 이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실제로 그렇죠. 그래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 수사 자체가 이성윤 검찰총장을 막기 위한 기획된 거 아니냐는 주장도 있었잖아요. 뭐 그렇죠. 이게 특별히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수사가 불거지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과 판단도 있었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치적으로 쟁점이 되면서 또 그 쟁점의 한가운데 이성윤 현 지검장이 들어가게 되면서 후보 추천위원회에서는 이제 많은 표를 득표하지 못한 그런 결과를 낳은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검찰 내 신망 이런 얘기가 어제 이제 그 추천 이후에 좀 나오던데 이성윤 지검장이 검찰 조직 안에서 별로 신망이 두텁지 않다라는 판단도 많이 주요하게 작용을 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추천위 결정 과정에서? 글쎄요. 내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됐는지는 저도 좀 알 수가 없고요. 네. 근데 이제 오늘 나왔던 기사들을 좀 보니까 특별하게 어떤 토론이 많이 이루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이제 투표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이제 표를 많이 얻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후보 추천위원회에 들어갔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방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덕목에 비춰봤을 때 조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부족한 것 아닌가라는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럼 한 발만 더 나가 볼게요. 네. 이제 그 누군가가 검찰총장이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바로 이어서 이제 후속 검찰 인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성윤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를 계속 유지하는 건 좀 어려울 거다라고 하는 전망이 따라붙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은? 뭐 후속 검찰총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요? 또 검찰의 경우에는 기수 문화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 지금 당장 섣불리 이성윤 지검장이 지검장 자리를 유지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나간 거일 수도 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취지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검찰 조직 내 신망 이런 이야기가 따라붙었다라고 한다면, 검찰이 꽃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서울중앙지검. 그다음에 가장 그러니까 뭐냐면 일 많이 하면서 가장 모든 사건이 몰리는 게 서울중앙지검이라고 하는데
그 수장 자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명분조차도 결국은 삭감당한 거 아니냐? 결국은 이 추천 과정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게 그 맞을 것 같아서 드리는 질문이거든요. 저는 사실 뭐 그렇게 보진 않고요. 오히려 이제 이성윤 지검장이 현재의 어떤 자리를 지키느냐 이 부분은 이제 김학의 그 출국 금지와 관련된 수사의 향방이라든지 만약에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뭐 그런 부분 만약에 기소가 된다면 이제 조금 판단해 볼 수는 있겠죠. 그렇게 봐야 네. 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다음 달인가 수사심의위원회가 좀 개최되게 돼 있죠. 네, 맞습니다.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많은 언론은 김호수 유력사를 보도하던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김호수 전 차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온화한 성품이고 또 검찰 내에서의 신망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유력한 후보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러면 유력한 후보 가운데 한 명입니까? 아니면 그 4명 중에 가장 유력한 겁니까? 글쎄 제가 더 이상 질문 안 예. 드릴게요. 더 질문 드리면 좀 더 곤란해하실 것 같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한번 이 정도만 하죠. 알겠습니다. 곧 결과 나올 텐데요. 뭐. 근데 이 질문도 좀 의원님 입장에서 곤란할 텐데 법사위원으로서 법사위원장 예정자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박광원 의원이 지금 거의 내정되다시피 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같은 당 법사위원들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의원님을 포함해서? 뭐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시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아시겠지만 그 법사위원 중에 상당수가 그 코로나 관련돼서 맞아요. 예, 그 약간 능동감시 비슷하게 좀 하고 있어야 돼가지고 네. 실질적으로 모여가지고 얘기할 시간이 없었고 바로 이제 그것이 이제 해제된 뒤에는 회의를 해서 법안을 급하게 통과시켜야 돼서요. 얘기는 안 나눠봤는데 박광원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당내에 이제 굉장히 신망이 두텁고 뭐 온화한 성품이셔가지고 법사위 위원장으로서의 역할도 잘 할 것이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죠. 그래요? 네. 근데 언론은 다만 너무 온화하셔서 야당을 잘 적절히 제어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에 제가 지금 대해서는, 드리려고 네. 했던 질문이 바로 그건데 네. 결국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검찰개혁 시즌2 이런 것들이 결국은 좀 사실상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라는 너무 이제 나간 어떤 그 지금 전망까지 나오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근데 이제 박광원 의원님하고 저는 이제 그 이해찬 대표님 시절에 같이 최고위원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보면 박광원 의원님이 성품이 온화하다고 하셔서 네. 어떤 개혁적 가치에 대한 과감성이 없다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벌써부터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건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 좀 드려볼게요. 정청래 의원 이야기가 잠깐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 본인 입으로 이야기한 거 말고 네. 법사위원회에서 거론이 된 적이 있었습니까? 정청래 법사위원장. 사실은 그 이미 저희 원내 그 대변인도 밝혔던 것처럼요. 예. 상임위원장을 하는 기존의 관례와 룰이 있어요. 물론 제가 그 룰과 관례가 꼭 좋다거나 맞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저도 선수 문화라든지 나이 문화는 좀 파괴해야 된다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네네. 근데 이제 기존의 관례대로 이제 차례차례 물어온 거죠. 제일 이제 4선 중에 이제 위원장 안 했던 사람 할 거냐? 안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3선 중에 우선순위가 박광원 전 사무총장이었고 박광원 사무총장이 하겠다고 한 이상 그 밑으로 물어볼 수는 없었다라는 거죠. 예. 그래요. 아무튼 그 박광원 의원이 내정되니까 야당에서는 또 폭주를 계속하는 거냐라고 막아서 이제 그 날선 비판을 하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사실 뭐 야당에서는 뭐 법사위원장을 본인들이 꼭 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원구성은 이미 이제 끝난 얘기거든요. 그걸 이제 와서 다시 얘기하겠다 또는 좀 변경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기존의 태도하고도 좀 다른 모습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실제로 최근에 이제 법사위 운영되는 모습을 봐도 야당과 얘기해서 잘 통과시키고 잘 회의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야당의 우려는 조금 지나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당내 얘기를 좀 여쭤볼게요. 네. 그 어제 이제 저희가 윤건영 의원과 인터뷰하면서도 그 얘기 좀 잠깐 나왔는데 네. 이른바 그 문자 폭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둘러싸고 또 갑론을박이 계속되는데 네. 의원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이 현상 어떻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이제 민주주의는 수많은 주관과의 대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분들하고 계속해서 대화하고 또 설득이 필요하면 설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문자 폭탄이라고 불리는 그런 의사 표현들과도 마주쳐야 되는 거고 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뭐 설득이나 소통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무조건 비난만 한다고 뭔가 풀리거나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예.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은 그러면 당원으로서 네. 내지 주권자로서 네. 어떤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의 기본 중에 기본이 의사 표현인데 맞습니다. 그러면 해서는 안 되는 의사 표현은 무엇이고 하면 해도 되는 의사 표현은 무엇이냐? 거기에 금도라고 하는 게 뭔가 설정이 될 수 있는 것이 또 무엇이냐로 이 문제잖아요, 근본적으로. 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론 비방을 하고 욕설을 하는 부분들에서 권장사항은 물론 아니겠죠. 네, 맞습니다. 뭐 뭔가 그거에 대해서 권장사항이라고 얘기할 사람은 잘 볼 때 아무도 없다고 네, 생각하는데 네. 어떤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이슈의 당사자가 된 의원을 해서 그 계속 어떤 여러 사람이 문자를 보내서 항의를 하는 거를 이제 보통 우리가 문자 폭탄이라고 해석을 한다면 네. 그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이냐라고는 또 반론도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주의의 기본은 대화와 소통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실 문자를 보내는 것도 있어요. 네. 특별히 이제 다른 소통 구조가 보장이 돼 있지 않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보내실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또 네. 민주주의 하에서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 입장에서는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인격 모독적이거나 또 너무 심한 욕설이라거나 이러면은 이제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그렇죠. 좀 드리는 거죠. 민주주의라는 게 이제 상대에 대한 어떤 그 존재를 존중하는 것부터 네. 시작이 되는 건데 네. 그렇죠. 그거는 뭔가 두말하면 잔소리인 것 네. 같고요. 당내 쇄신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쇄신의 포인트가 뭐라고 보십니까? 의원님? 당내 쇄신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핵심은 소통일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소통을 얘기하시는 의원님들은 주로 의원들 간의 소통 또는 당 지도부와 의원 간의 소통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제 소통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도 당원들과의 소통, 국민들과의 소통도 저는 다른 시스템과 다른 구조를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정당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라는 평가를 공히 어느 당이나 우리나라 정당들이 받고 있습니다. 정당은 아시다시피 국민들의 의사를 폭넓게 들어서 그렇죠. 그걸 정책화하고 그렇죠. 만들어진 정책에 대해서는 다시 국민들과 폭넓게 만나면서 그 정책에 대해서 설득을 하거나 설명을 하는 기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정당들은 보면 선거 때만 바쁜 정당. 평상시에는 국민들과 소통을 잘 안 하는 정당. 네.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비춰지고 있고 실제 모습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당원들이나 국민들과 계속 소통을 하고 필요한 설득이 필요한 주제에 대해서는 열심히 설득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되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당이 좀 활성화되고 당원과 국민들과의 접촉면을 넓혀야 돼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위원회를 당내 건설할 때도 네. 뭐 의원들만 참여하는 위원회가 아니라 뭐 전문가, 시민, 당원 다 들어가는 어떤 그런 위원회. 예를 들어서 이번에 부동산 특위를 꾸렸는데 네. 꼭 그걸 뭐 위원들만 가지고 특위를 꾸려 꼭 국회의원들만 할 필요는 없죠. 부동산 전문가를 모실 수도 있고. 하고 일반 시민들이나 여러 세대들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같이 얘기를 나눌 수도 있는 거고. 좋은 아이디어인데. 예, 그다음에 어느 정도 정책이 다듬어지면 그걸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그런 어떤 행사도 갖고 이런 것들 계속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안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나라 정당에 대해서 선거 때만 바쁜 정당. 근데 왜 안 해요, 그러면? 예? 왜 안 해요? 사실은 해야 되는데 네. 안 되고 있으니까 이제 쇄신이 필요한 거죠. 사실 제가 지난번 전당대회 때 당대표 나왔을 때 주요 공약 중에 하나가 이거였거든요. 좀 이렇게 좀 한번 해보자. 했던 게 그거였는데 네. 이번에 이제 새로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 어떤 분이 당대표가 되더라도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보궐선거 이후에 뭐 민주당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당신과 민심의 괴린이 뭐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런 이야기의 결론이 뭐냐면 그래서 민심의 귀를 열어라.
근데 어떻게 귀를 열지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한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지금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런 차원의 말씀이십니까? 네. 뭐 아시다시피 뭐 서구의 정당들 이런 식의 메커니즘을 많이 가지고 있죠. 네. 그리고 사실은 그 당에서 조금 전에 말한 위원회를 예를 들면 그게 사실은 죄송하거나 보여주기식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고 퍼포먼스 용도로 지금 위원회 꾸렸다가 별로 성과 없이 끝나는 경우도 많지 않았습니까? 네. 솔직히 이야기해서 네. 그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되면 안 되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예를 들어서 교육이면 교육 관련된 위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국회의원, 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자치의 의원들, 전문가, 시민들 모여서 열심히 토론하고 네. 토론에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면 국민들하고 대화를 나눠보고 국민들도 정말 이 정도면 괜찮다. 만약에 그렇다면 저희가 180석 갖고 있으니까 조금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고 합리적인 아니니까 이거 좀 가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좀 그런 식으로 좀 당이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문자폭탄 때 이 질문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하십시오. 뺐는데 예. 그래도 집중해서 마지막으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조홍천 의원이 문자폭탄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여러 번 했는데 그러면서 의원님의 실명을 거론한 적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른바 강성 지지층 문파의 득을 봤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조홍천 의원님이 좀 오해를 하신 것 같고요. 저도 이제 그 항의성 문자나 전화 정말 많이 받고요. 심지어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화기가 꺼질 정도로 하루에 막 몇만 통씩 문자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 저희 아이가 그때 굉장히 아파서 응급실을 찾아야 돼서 전화를 자꾸 보고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전화를 쓸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애가 탔을 정도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사람은 뭐 문자 소위 말하는 이 문자 폭탄의 덕을 보고 어떤 사람은 안 보고 이렇게 보시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이분들은 좀 사안에 따라서 반응하고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네. 어떤 특정 인위 공격이 아니라 네. 공격 대상이 아니라 어떤 네. 사안 그리고 네. 사안에 얽힌 어떤 그 이슈의 당사자 네. 그냥 이렇게 접근한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어떨 때는 친문이었다가 이 문자 보내는 분들 보면 어떨 땐 또 친문이 아니고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문자 폭탄 보내는 게 전부 다 친문이라고 하는 등식은 성립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도 뭐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문자 폭탄을 꼭 보내는 분들이 어떤 그 사안에 따라서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기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때 제가 이제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을 냈을 때는 난민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보내시기도 하고 그렇군요. 또 어떤 이슈에 대해서는 이제 그 여성 인권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문자를 많이 보내시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문자를 보내세요. 그러면 문자 폭탄 이퀄 친문 이 등식부터도 그건 아닌 것 검증 같아요. 대상이라는 네,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